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감독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대선이 이제 딱 2주 남았습니다. 자, 어제는 김용남 의원, 또 김영호 전 의원, 김상욱 의원, 또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 등이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에 있었고요. 또 구주화 후보는 출마를 포기하면서 한교안 후보를 지지하였습니다. 김계리 변호사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지금 낸 그런 상황이고요. 자, 입당 상황이 조금씩은 달라 보이긴 한데 아마 현재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것 속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최고의 아나운서 최하나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당황하셨어요? 네, 먹어요. 아나운서라고 해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지기현 판사 접대 의혹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재판이 열렸는데 법정에서 해명을 직접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귀현 부장판사는 어제 오전 열린 윤석열 씨 내란 우두머리 또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서 이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술집 접대 의혹에 대해서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라면서 이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지 부장판사는 이 중요한 재판 진행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이 계속적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이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그리고 재판부는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법관이 본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이 법정에서 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 의혹이 커지고 대법원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자 공개 반박에 직접 나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민주당이 이 지 부장판사 얼굴이 찍힌 주점 내부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다시 반박한 모양새네요. 네, 이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반박한 지 3시간 반 뒤 이 사진 석 장을 공개했습니다. 이 해당 주점 안에서 지 판사가 남성 3명과 이 나란히 앉아서 찍은 사진을 공개한 건데요. 이 민주당은 지 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부득이하게 사진을 공개한다라면서 이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또 지 판사가 찍힌 사진은 아니지만 이 남녀가 한 테이블에 함께 있는 홀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 판사가 주점을 출입한 당시와 현재 점주는 동일한 사람이고 여성 접객원이 동석하는 영업 방식도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 판사가 주점에 출입한 날짜는 대법원에 통보할 예정이고 이 관련된 내용의 추가 공개 여부는 지 판사의 추가 입장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사진은 이 윤석열 씨 4차 공판이 끝나기 전에 공개가 됐는데요. 지 판사는 윤 씨 재판을 마치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사진이 좀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지 판사가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또 민주당이 어떻게 또 대응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계엄 직후부터 여러 법조인들하고 연락한 정황이 드디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 JTBC 단독 보도에 네. 따르면 이 윤석열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새벽부터 이 여러 법조인들과 연락하면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 12월 11일은 이 검찰 특수본에서 윤 씨에게 처음으로 소환 통보를 한 날인데요. 그러니까요. 이 11일 0시 윤 씨는 서울대 법대 선배인 권영상 변호사와 이 4차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또 아침에는 배진환, 윤갑근 변호사에게 각각 전화를 걸었는데요. 네. 이 두 변호사는 윤석열 씨의 탄핵 심판에 이어서 현재 열리고 있는 이 형사 재판까지 대리인단의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또 같은 날 11일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윤 씨의 체포 의지를 드러낸 뒤에는 윤 씨가 법무법인 태평양 측과 전화와 문자로 소통한 기록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윤석열 씨는 이 검찰 동우회장을 맡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네. 또 이 지도교수였던 송상현 전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등과도 이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윤 씨는 법조인들과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뒤에 이 각종 법기술을 활용해서 탄핵과 수사를 지연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그렇게 보이죠. 법률가들하고 엄청 통화를 했네요. 그 네. 무렵에. 자, 뿐만 아닙니다. 윤석열이 이른바 안가 4인방, 해동 4인방 관련해서 지금 참석자 김주연 민정수석하고도 아주 오랫동안 수시로 통화를 했다고요. 네, 이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씨는 비상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1시 18분 예. 이 김주연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계엄이 해제된 지 7시간 정도 지난 시점이었는데요. 이 당시 내란 수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날 저녁 김 수석은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또 이완규 법제처장 등 윤석열 씨의 최측근들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만났습니다. 이 만남을 두고 법률가 출신 관료들이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그렇죠. 했었는데요. 이 삼청동 회동이 끝난 직후 밤 10시 43분에도 윤석열 씨는 김 수석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다음 날인 12월 5일 검찰은 비상계엄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 출범을 발표했고 윤 씨는 다음 날 6일 아침 김 수석과 또 한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이후 12월 7일 저녁에도 이 통화는 이어졌는데요. 계엄 해제 이후부터 김용현 전 장관의 검찰 출석까지 윤 씨는 이 수사기관의 움직임이 있던 때마다 김 수석과 통화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김용현 전 장관은 이 검찰에서 검찰 출석 전화를 받은 직후에 대통령에게 전화를 드렸다라면서 이 당시 대통령이 민정수석과 협의해보라라고 했다라면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이 김 수석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이 확보 중인 이 비화폰 기록이 확인된다면 이것 외에도 더 많은 윤 씨의 통화 내역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통화를 했습니다. 비아폰 서버 이게 만약 공개가 된다 그러면 더 많은 내용들이 좀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12.3 내란 관련해서 또 다른 진술들이 확인이 됐다면서요. 네, 이번엔 MBC의 단독 네. 보도입니다. 이 작년 12월 3일 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전방부대까지 차출해서 병력을 국회에 추가 투입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이 검찰은 내란 당시 계엄 상황실로 출근했던 이 합참 소속 관계자를 지난 2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는데요. 이 합참 소속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자정 무렵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시민들에 둘러싸여서 본회의장 진입이 가로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박안수 이 당시 계엄사령관이 누군가와 통화를 한 뒤 참모들에게 이 국회에 나가 있는 특전사 병력들이 밀린다고 하니 병력을 증원시켜라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네. 특히 박 사령관은 전방에 있는 부대에서 병력을 빼야 할 것 같은데 검토해보자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이 전방의 여단 병력은 보통 5천여 명 정도에 달하는데요. 검찰은 이 구체적으로 국회와 가장 가까운 이 경기도 고양의 1군단 예하 여단을 투입하려 했던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 전 사령관은 이 내란 공범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전방 부대까지 국회로 보내려 했던 걸 보면 박 전 사령관이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정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박 전 사령관이 누구와 통화를 한 뒤 이런 검토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서 추가 수사할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자, 조사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아직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내란 사건은 진행형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대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현역 의원입니다. 민주당 입당을 했고요. 네. 개혁신당의 전 대표인 허은하 씨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도 했습니다. 네, 이 개혁신당을 탈당한 허은하 전 네. 대표가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이 후보의 유세장에서 허 전 대표가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네. 허 전 대표는 가짜 개혁이 아니라 진짜 개혁, 무책임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치, 이 무례한 무능력이 아니라 겸손한 유능함을 선택하려고 한다라면서 미력 하나마 이 후보와 같은 길을 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허 전 대표와 이 개혁신당을 함께했던 문병호 전 의원도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할 예정인데요. 문 전 의원은 이 후보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올해 초 개혁신당이 창당될 때 개혁신당에 합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거친 이 뉴스인사이다 고정 패널이시죠. 네. 이 김용남 전 의원도 김용남 앞서 이 의원. 후보의 네. 손을 잡았는데요. 이 보수 진영에서 줄곧 주창해온 반 이재명 빅텐트는 기둥도 세우지 못했는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이 중도 보수 진영 인사들이 모여들면서 반 윤석열 빅텐트가 세워진 셈입니다. 앞으로 이 반 윤석열 빅텐트가 중도층 표심을 흔들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경우는 빅텐트가 좀 엉뚱한 곳에 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중도 사퇴한 자유통일당 구조화 후보의 네. 이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 아. 또 윤석열 씨 변호인단 출신인 김계리 변호사의 이 국민의힘 입당 신청이 이어지면서 바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이 구조화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를 두고 캠프 비서실장은 환영하는 입장이었지만 이 당 비대위원장은 의례적인 감사나 환영의 표현도 없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또 윤 씨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으로 계몽령 발언이 화제가 아하. 됐던 이 김계리 변호사. 변호사. 네, 김계리 변호사는 국민의힘에 입당 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부가 당원으로 문제 없는지 자격 심사를 지시하면서 입당이 보류된 상태인데요. 또 안 됐군요. 네, 이 당초 국민의힘이 기대했던 이 빅텐트의 영입 대상과는 좀 멀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함께 경선을 치렀던 이 당내 인사조차 설득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로 떠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 하와이 설득조를 파견해서 4시간 동안 설득을 해서 공을 들인 끝에 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한동훈 전 대표는 유세에 나서기로 했지만 유세 차량엔 오르지 않기로 했고 또 김 후보와 동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뭐 유세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뉴스픽에서 대선 기간 동안 대선 주자들의 말말말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면 어떤 장면인지 또 얘기해 주실까요? 네, 어제 이 국민의힘 김문수 네.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한 자리에 앉아서 덕담을 나눴는데요. 그때 김문수 후보의 토론의 인사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준석 후보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속한 이 국민의힘 대표이십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더 우리 당의 여러 정책, 이념, 또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인맥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 당이 그동안 잘못해서 이준석 후보께서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고생 끝에 대성공을 또 터뜨리고 계십니다. 어제 토론회를 했는데 많은 저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어제의 MVP는 이준석이다, 김문수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토론을 워낙 잘하시는 이준석 후보를 어제 같이 만나게 돼서 저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생각이 같기 때문에 우리 둘이는 서로 짜고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화 한 통 한 거 없는데 생각이 같기 때문에 늘 이야기하면 같은 그런 정책 방향으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자, MVP 이준석이다.
네. 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 이 대선 토론의 MVP였다면서 생각이 같기 때문에 정책 방향도 함께 가고 있다 말하면서 이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김 후보는 이후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이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 이 공약 발표 행사에서도 재차 이 후보를 향한 이 단일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 후보는 이 우리 당이 잘못한 점이 있어서 이 후보와 헤어졌다라면서 헤어져 있으나 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의 입장은 조금 달랐는데요. 관련 영상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김문수 후보님께서 이제 후보님하고 국민의힘 대표가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있다면서라고 그걸 보내셨는데 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요즘은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왜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상한 상황입니다. 지난 한 3년 동안에 오히려 제가 아주 큰 성과를 내놓은 직후에는 저 인간 때문에 표 떨어진다고 하면서 내쫓더니만은 요즘 돼가지고는 다른 소리 하는 거 보니까 환절기인가 봅니다. 그런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제 정치적 입장이 달라질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가 공개적으로 사실 러브콜을 보내셨는데 네. 단일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뭐 러브코리아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지만은 저는 제가 거기다 일관되게 제가 그것에 동의하거나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혀왔고요. 저는 뭐 전체적으로 김문수 후보님은 좀 안타깝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의 영역에서 이제 사실 국민의힘의 영역에서 오랜 기간 벗어나 계셨던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장관을 지내시긴 했지만은 그 당내 권력 투쟁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책임이 적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쩌다 보니 저 당권 투쟁 한가운데 서시면서 좀 초기에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한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김문수 후보님의 그런 진정성이나 아니면 나름의 보수 진영을 그 앞에서 선거를 치러보려는 그런 선의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이길 수 있는 방식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단일화 논의 자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네. 네, 해당 영상은 이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 토론회 직후에 기자들과 만난 이준석 후보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는데 이 단일화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안타깝긴 하다. 김 후보의 진정성과 보수 진영을 규합해 선거를 치러보려는 이 선의를 의심하지는 않지만 이길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라면서 단일화 논의 자체에 관심이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이 사실상 김 후보의 단일화 러브콜을 거절한 셈인데요. 예. 뿐만 아니라 이준석 후보는 이 같은 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싸움은 이제 이준석과 이재명의 1대1 대결의 장이 돼야 된다. 첫 TV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는 사고와 경험이 현장과 얼마나 괴리돼 있는지 보여줬다라고 말하면서 거듭 자신을 부각했는데요. 또 김문수 후보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라면서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네, 자 이준석, 김문수 후보까지 얘기 다뤘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최하나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당 1번 출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젊은 정치인과 두 분과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오늘도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대선 이제 딱 2주 남았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회도 시작이 됐고 선거 운동도 점점 화력이 좀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뭐 두 분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어떤 측면, 지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좀 시간 순으로 세 가지만 네. 좀 말씀드리면 최초에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빨리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이준석 후보가 빨리 결정이 됐고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까, 한덕수가 될까 아니면 국민의힘 누가 될까가 사실 그게 궁금했습니다. 뭐 선수가 정해져야 또 대선이 이끌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선수가 정해지니까 그 막장 후에 그러면 이준석과 단일화가 될까 안 될까 뭐 단일화가 된다고 해도 별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 이슈도 좀 날아가 버린 것 같고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의 내란 종식 빅텐트가 자연스럽게 펼쳐져 버렸다. 아하.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떤 깜짝 인사가 빅텐트에 합류할 것인가? 지금은 저는 그게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빅텐트, 이재명의 빅텐트 이제 이상하게 됐어요. 네. 저도 이제 그게 가장 기대되는 게 결국에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쪽에서는 전혀 어떤 이슈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실제로 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토론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박살낼 수 있었다는 식으로 그 토론 다음 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전혀 기대가 안 되고요. 결국 이제 방금 부대변인님 말씀대로 오히려 이재명 빅텐트가 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펼쳐지는 거냐. 왜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박근혜 지지자까지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을 한 만큼 야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냐. 또 누가 나오는 거냐. 지금 여기에 많은 관심이 갑니다. 빅텐트가 저쪽에서 엉뚱하게 좀 펼쳐지고 있고 이재명 후보 쪽의 빅텐트 좀 예상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또 김문수 후보 좀 시간차를 뒀지만 어제는 시니어 유권자를 좀 찾았다. 대한노인회를 방문했었는데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 이건 한번 잠시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 발전하고 국제적으로 큰 위상을 갖게 된 데는 우리 어르신들의 큰 역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배 세대들이 가진 그 지혜와 해안들을 많이 후대들에게 우리 후배 세대들에게 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특별히 감명받았던 것은 아기를 하나 넣으면 우리 부영에 무조건 1억씩 준다 이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아기를 낳으면 1억씩 무조건 주는 정책을 우리 김상훈 의장님 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요.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시니어 유권자 마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행보를 벌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괜찮습니까? 실제로 앞에 뭐 이렇게 잠깐 영상으로도 네. 나왔지만 뭐 이런 대한민국이 지금 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어떻게 보면 책임도 지고 네. 보상을 하겠다. 뭐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두고 또 이제 일각에서 뭐 세대 갈라치기용으로 쓰고 있던데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뭐 이따 그 아까 김문수 후보도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 공약도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니까 뭐 복지 일자리 얘기를 하고 뭐 의료 서비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던데 뭐 일단 대선 때니까 뭘 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김문수와 윤석열의 차이점이 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가 이제 이런 더 복지, 뭐 의료 서비스, 뭐 간병, 뭐 간호 이런 서비스에 더 책임을 지겠다. 요 그 메시지가 핵심이라고 보고 네. 반면 이제 그 윤석열의 시즌 2라고밖에 볼 수 없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시장에 맡기자. 사실 이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가 거의 망할 직전까지 왔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좀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한 40대, 그러니까 고령층보다는 좀 젊은 층이 좀 지지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퍼즐은 60대 이상의 좀 고령층이다. 뭐 고령층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데 이 시니어의 유권자 표심을 받아온다면 사실은 아주 쉽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주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민주당이 전 연령층에서 네. 이 김문수 후보보다 앞서가고 있지만 유일하게 고령층,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70대는 좀 약하고 60대와 70대에 예.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쨌든 고령화 세대가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령, 그러니까 노인 어르신들의 표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략을 장기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황교도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김문수 후보는 너무 이제 그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이죠. 반면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사구시형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간병 파산을 방지하자. 간병 파산. 그러니까 간병비를 공공이 좀 부담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간병비를 급여화하겠다라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의료 취약계층 어르신들 통해 가지고 치아 건강.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지금까지도 국가에서 지원을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개수를 더 늘리고 그다음에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연령층을 좀 낮추겠다라는 건데 이 두 가지는 정말 실생활의 직격탄인 겁니다. 특히 간병비 같은 경우는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는 서울에 살고 있지만 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계시고 예. 저는 외아들이에요. 그럼 누가 아파요. 그러면 간병인을 이거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루하루가 비싸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실사구시. 그러니까 어른들은 내 자식에게 나의 건강이 악화돼서 지어지는 부담에 대해서 정부가 좀 해결해 준다 하면 바로 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잘 공략한 것 같다 평가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디테일하다 생각했던 게 이제 공공신탁 제도. 그러니까 네. 그 예를 들어서 사기 당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제 대신 그 돈도 이제 그 맡아서 네. 관리를 해드리는 것도 이제 그 고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경로당 그 급식 그 주 5일로 하자는 것도 네. 작년 말에 민주당 주도로 이제 국회 통과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참 웃긴 게 평소에 맨날 이런 거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고 욕을 하면서 막상 이제 좀 분위기 좋다, 반응 좋다 싶은 건 갑자기 가가지고 본인들이 악수를 하면서 우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 민주당이 막는 거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다닌다니까요. 거짓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오해가 없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제 후보들 이제 보니까 특히 이제 지지 선언들이 좀 있고요. 그 중에 김상욱 의원, 현역 의원이 입당까지 상대 정당의 입당을 민주당 입당을 하면서 이렇게 지지하는 경우 이게 참 드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래가 비슷한 또래인가요? 어떻습니까? 저하고 비슷하죠. 아 그렇습니까? 예. 저하고 한 살 형이더라고요. 아, 네, 형이요? 제가 두세 번 방송 같이 해봤는데 예. 결론은 이 현역 의원이 선거 도중에 정당을 바꿨다. 그것도 라이벌 정당으로 바꿨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3지대로 간 것도 아니고 또 3지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갔다는 것. 그리고 특히 총선이라면 본인의 배지를 달기 위해서 요리조리 눈치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번 선거는 배지 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국회의원들이 생각보다 이 대선에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자기 선거가 아니라서. 자기 선거 아니죠. 네. 그런데 이렇게 넘어왔다는 건 왜 넘어왔겠냐.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은 비상계엄도 잘못됐고 당연히 탄핵은 돼야 된다는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이 상식적인 것을 국민의힘 안에서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 탈당해라, 너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압박 넣고 왕따 놓으니까 당연히 상식적인 정당 민주당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 울산이 의석이 5개가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저희 민주당이 한 석밖에 없어요. 아. 4석이 이제 국민의힘이에요. 그중에 한 명이 김상욱 의원이고. 아 그렇게 됐네요. 네. 예. 근데 우리 험지에서의 민주당 세가 불어두고 아. 또 제가 이게 지지율을 봤더니 지금 이재명 후보가 1% 정도 지고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그 정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상욱 의원이 넘어오면 또 울산에서도 사실 비상계엄 잘못됐고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있겠죠. 혹시라도 이제 주변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눌려있던 샤이 정의의 사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까지 이재명 후보에게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험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일이다. 제가 뭐 SNS 같은 걸 좀 보니까 지금 김상욱 의원이 이렇게 가서 저렇게 파란색 이제 옷을 입고 선거운동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아마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히 그게 배가 아프거나 네. 보기가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욕을 엄청 해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웃긴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시대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도 당연히 짜증이 나겠지만 그러니까요. 가장 지금 열받은 게 네. 개혁신당 쪽이거든요. 이준석 쪽. 그렇죠. 거기서는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 내란 세력과 차별화 두면서 우리가 진짜 보수다 하려 했는데 김상호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뭐 김용남 전 의원 앞에 쭉 말씀 주셨잖아요. 네. 문병호 전 의원 게다가 이제 허은하 전 대표까지 지금 노골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돕겠다. 저것들은 가짜 보수라고 같이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PK뿐만 아니라 지금 TK에 대해서도 뭐 권오을 위원장이 맞춤형 막 안동의 브랜드 막 얘기를 또 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끝날 때 결국에는 다시 저들은 투표장으로 그 지금 의사표현 안 해도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자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게 굉장히 지금 큰 의미가 있다 이 봅니다. 모두의 두 분이 앞으로 또 보수 인사 어떤 분들이 올지 그게 궁금하다. 그게 관전 포인트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보수 출신 인사들 속속들이 오는 모습, 민주당에 오는 모습,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풀어봐야 됩니까? 이재명 후보가 네. 선거 초반에 우리는 중도 보수다라고 아. 말했잖아요. 그때 사실 당내에서도 우리가 중도 보수? 이거 맞는 거야? 이런 사실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비판도 좀 있었고요. 조금 지나 보니까 아. 이게 얼마나 선거 전략 중에 괴를 뚫는 거였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수 쪽에 있는 인사들이 사실 저 옛날에 유명한 우리나라에, 정치인이 했던 말이 기억나요. 정치인에게 있어서 정당이라는 것은 종교와 같다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교 믿다가 뭐 기독교 믿거나 기독교 믿다가 불교 이게 뭐 자유는 있지만 쉽지가 않거든요. 정서적으로. 그게 잘 안 되죠. 네, 그런데 이 정당을 넘어온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도 보수라고 쓰니까 야 여기도 보수고 저기도 보수인데 왜 못 가냐? 야 오히려 여기는 극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넘어오기가 쉬운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중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보수 인사 중에서도 개혁신당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후보 파동 이후에 이 표가 보수층에서는 개혁신당으로 한번 필터링이 돼서 받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민주당까지는 안 간다 그랬는데 네. 뛰어오는 성격이에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된다. 천하용인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준석과 천하용인 4명이 개혁신당을 차렸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서 천하용에서 용이 누굽니까? 원래는 김용태였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 예. 근데 김용태가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김용남으로 해서 천하용인 시즌2를 만들어서 왔는데 용남인데. 그중에서 R을 맡고 있는 허은하 대표 탑 대표까지 선출직으로 시켰는데 네. 무슨 뭐 갈등이 있었는데 이거 그냥 완전히 폭력적으로 해결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 작은 정당에서도 이런 리더십을 못 보이는 이준석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향에 대해서도 좀 비판의 대상이 될 것 같다. 다만 이 보수 진영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네. 조금 우려되는 점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네. 조금 더 왼쪽에 있는 분들 입장에선 그쵸. 뭐 이제 처음에 좀 많이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지금도 여전히 이게 맞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선거 시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란 세력. 그 여전히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계는 오히려 당당히 막 맛집 투어를 다니고 있고 막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상한 상황이라는 데에는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당내 체질 개선 차원에서도 저는 이제 앞으로는 우리 민주당이 주류적 DNA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주류가 돼야 왜냐하면 된다. 이게 그동안 이제 야당 위주로 많이 하다 보면 계속 비판하고 막 네. 이런 식으로 많이 흘러갈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주류적 DNA라는 게 되게 무서운 말이라 보거든요. 아. 왜냐면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주류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그럼 책임을 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토론이 아니라 뭐 상대 박살내겠다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어쨌든 상대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재명 후보님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 내란 종식을 하고 경제부터 민생 회복 막 여러 가지 두루두루 챙기겠다고 한 걸 실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특히 정치인들도 이걸 뒷받침을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이제 그 안에서도 뭐 보수적인 생각, 진보적인 생각이 서로 건강하게 경쟁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전쟁을 건너뛰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제도를 어떤 식으로 마련하고 또 단순히 제도나 시스템만이 아니라 사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문화를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게 좀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류가 돼야 된다. 이제 주류가 됐다 봅니다. 보수도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네. 자 뭐 모두의 이제 앞으로 대선에서 봐야 될 부분은 보수 인사 어떤 사람들 들어올지 아주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강성필 부대변인 구체적으로 좀 언급되는 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러프하게 듣기 분야별로 예. 사실 이 사람 그러니까 기업인들 중에서 혹은 이제 또 전문가 그룹 중에서 이분은 평소에 보수 성향이었다 혹은 정치 성향이 아예 없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제가 이제 캠프 관계자한테 제가 흘러나온 말을 초반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 오는 게 이제 정치인들보다는 저는 이런 전문가 집단에서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는 본인이 내각을 꾸릴 때도 전문가 집단에게 맡기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 분야에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선거 초기에 정은경 전 질병청장, 그거 좀 되게 그렇죠. 놀라웠어요. 훌륭하신 분이죠. 아주 전문가인데 최고의 전문가고 국민들이 신뢰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오는 걸 봤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분들도 오고 또 기대되는 분들이 있을까요? 황희도 이사. 아무래도 뭐 여러 분들이 있는데 아까 그 천하용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지금 이제 민주당판 그 천하용인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민주당의 천하용인 요런 얘기가 이제 왜 나오냐면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제 김용남.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허은하. 그리고 이제 인쪽이 신인규 저희 맞은편에서 같이 방송을 하던. 자, 좋습니다. 물론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밖에서 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그 역할과 포지션에 대한 거랑 별개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럼 천만 남게 되는 거기 때문에 천하람이 올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근데 과연 지금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 과연 그 당에 지금 미래가 있다고 보는 걸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서 어쨌든 지금 그 신인규 변호사가 일단 인을 채우면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냥 천실 한 명 찾아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면 꼭 뭐 성에 꼭 천이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습니까? 전 또 상황이 또 여의치 않으면 이준석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가 온다. 그건 제가 앞장서서 규탄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천하용인의 아용인 이제 신인규 변호사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보수 인사들 많이 이제 합류를 하는데 자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탈당이 지난주 이슈가 됐죠. 근데 윤석열이 국민의힘 탈당하긴 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위장 탈당 아니냐 이런 얘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의 탈당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탈당에 대해서 어떤 상징성을 찾아볼 수가 있냐면 불법적인 비상계엄 했잖아요. 그리고 탄핵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럼 요 정도 됐으면 국민들한테 사죄를 해야죠. 사죄를 시키지는 못할 망정 탈당도 못 시키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비판의 대상이 됐던 거지 탈당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닙니다. 본인도 알고 있어요. 탈당한다고 지지율 올라갑니까? 보세요. 하나도 안 올라가요. 하지만 사죄를 하면은 1% 정도는 올라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탈당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실제로 뭐 물리적으로는 탈당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탈당 후에 또 이제 사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국민들은 진짜 나쁜 사람으로부터 사과를 못 받아가지고 그게 기분이 나쁘시고 속상한 거거든요. 국민들은. 그래서 저는 이 탈당은 별 의미가 없고 빨리 사죄해라. 저는 이제 그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댓글에 지금 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박관천 얘기를 합니다. 천하용인에서 박관천. 벌써 지금 민주당에 합류했지 않나요? 선대위의 신속대응 부단장이에요. 신속하게 하시고 됐네요. 됐네요 이제. 천자 한 명 찾았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 이제 댓글이니까요. 집단 지성입니다. 또 윤석열 얘기 다시 또 이어가면요. 윤석열이 4차 공판에 얼굴 비추기도 했었고. 탈당을 하긴 했지만 그것도 탈당 이후에 한동훈이 이제 지원 유서 오늘부터 한다고 합니다. 이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따로 그 유세차에 올라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렇죠. 따로따로 이제 완전히 그냥 동선 자체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누구 지원 유세라는 걸까요? 혹시 이제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다음 당권을 위한 그런 유세를 하고 다니는 게 아닌가? 뭐 싶을 정도로 지금 완전히 따로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핵심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내란 세력을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지금 붕괴를 하다 보니까 하나둘씩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차마 뭐 용기가 없어서든 아니면 뭐 여러 이유로 이탈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김문수 후보와의 거리두기를 하면서 나는 아닌 척 그래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막 서울 한복판에서 그 청계광장 쪽에서 뭐 유세라는데도 손에 꼽을 정도의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건 결국에 그 내란 종식으로 가는 그런 그
분위기가 지금 제대로 조성이 됐다고 보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자기 광만 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유튜브 본인 막 즐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엔 그냥 자기 광팔기다.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윤석열 탈당, 한동훈의 유세 합류, 이 김문수 후보한테 긍정적으로 좀 작동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탈당했으니까 아버지가 나가니까 딸이 들어왔잖아요. 윤버지, 계몽된 그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국민의힘의 마이너스 요건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또 한동훈이 선거 운동한다. 네. 뭐 한동훈이 그 이런 말 있잖아요. 요즘 국민의힘에서 대선에 진심인 사람은 김문수밖에 없다. 다 각자 동상이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동훈도 빨리 나온 이유가 뭐냐면 안철수 효과예요. 사람들이 아니 안철수 같은 경선에 참여했는데 열심히 돕고 있다. 오히려 당의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돕지 않고 있으니까 본인이 빨리 도와라라고 재촉하는 모습에 사람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번에 안철수를 좀 다르게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그러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반면 한동훈 같은 경우는 갑자기 라이브 방송 켜놓고 기타 치고 과자 먹고 그러다 뭐 스탠바이 뭐 노래 제대로 부른 것도 아니고 흥얼거리다가 갑자기 정치가 후져서 죄송합니다. 당원 가입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자기도 선거운동하고 있다고 하니 당원들이 봤을 때 얼마나 더 열받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이제 비판이 너무 거세지니까 느껴진 거예요. 이러다 배신자 프레임 빠지겠구나. 그래서 이제 끌려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첫날이라도 형식적이라고 세레머니를 김문수한테 꽃다발을 주고 뭔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편해서 따로 다니더라도. 근데 제가 봤을 때 김문수도 같이 다니는 거 싫어할 것 같아요. 한동훈이 갑자기 주인공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막 본인이 한동훈한테 막 사진 찍자고 하고 하는데 김문수한테 아무 사진 찍자는 말 안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분열로 가는 시작이다. 한동훈 이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참 본인 유튜브 이게 라이브 방송이라 하죠. 네. 뭐 과자 먹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하는 것 같은데 같이 책 읽어요 이런 거 하고 있던데. 그게 셀럽들이 하는 거잖아요. 뭐 셀럽이기도 하기 좀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게 본인의 당권 행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동훈 전 예. 대표를 위해서 진지하게 조언을 드리자면 이제 결국 그 핵심 국힘의 지금 핵심 당원들은 네.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나 되게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아하. 실제로 하는 행동도 좀 비슷하고 막 막대사수의 진심인 점. 예. 이제 약간 키보드 워리어들의 특성인데 예. 제가 10대 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잘 압니다. 황희두 예, 흑역사예요. 그런 것도 예. 하셨군요. 그래서 제가 그 둘을 볼 때마다 옛날 제 사춘기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춘기 때가. 지금 나이 드실 만큼 드신 분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한다니까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고 어쨌든 그 캐릭터가 겹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상한 소리 하면서 막 그 유튜브 할 게 아니라 설령 유튜브를 한다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 소리를 하면서 그 계속 이재명 후보를 건드리고 있는지 이걸 좀 부각을 시켜야 차별화가 됩니다. 안 그러면 국힘 핵심 당원들 입장에선 이준석이나 특히 가장 최근의 기억은 어쨌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준석 후보라도 이제 제대로 비판을 해서 저게 얼마나 그 젊은 그 잘난 엘리트인 척을 하지만 실상 까보면 아무것도 없는가 요거를 방송에서 얘기를 하신다면 저도 기꺼이 그런 거 얘기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좀 잘 잡아서 해라. 막 지금 막 기타 치고 뭐 과자 네. 뭐 오징어 의미가 과자 없잖아요. 되게 새우 과자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과자 집에 손차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맛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공, 포인트를 잡아라. 포인트 잡아라. 주인공 본능이라고 저희가 말했는데 사실 방송이니까 제가 네. 좋게 순화해서 말하는 거고 할 말 많죠 오프라인에서는. 네. 근데 결국에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 이제 보수 정계에서는 개편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준석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여기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에게는 이제 김문수는 아웃 오브 아웃이고 그냥 둘이 이제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제대로 된 민심을 청취하지 못하면 이제 그런 보수 개편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오늘 부산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하는 행동 아니면 유세 행보를 딱 보면 알겠네요. 김문수를 위해서 나왔는지 아니면 본인의 당권 도전이나 향후를 위해서 나왔는지 그게 다 보이겠네요. 맞습니다. 예. 저는 한동훈 대선 후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막 네. 하나하나 막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예. 근데 당권 도전을 하고 준비한다는 증거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증거가 있습니까?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당원 가입해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대선에서 민주당 갑자기 이재명 후보 당원 가입해주세요 지금 합니까? 지금 당원 가입이 뭐 필요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원이 아니라 이제 집토끼는 결집되어 있고 이제 외부 확장이니까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야 되는데 계속 당원 가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당 대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홍준표 후보는 홍준표 전 시장 설득을 했다고 하기도 하거든요. 네. 4시간 동안 얘기를 해가지고
뭐 도움이 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 입장에서 왜냐면 너무 쏟아지는 내용이 많으니까 그냥 얼핏 볼 때 뭐 청준표가 됐다가 갑자기 또 다시 홍준표가 됐다가 그렇죠. 청준표, 그러면서 막 하와이에 지금 의원들 한 2명인가 또 포함해서 한 4명 갔다 하죠. 맞죠. 지금 놀러 간 거 특사를 아니냐. 갔죠. 예. 예, 특사라고 자기들끼리 포장하는데 예. 그냥 이거 김문수 돕기는 싫은데 마침 휴가 간 거 아니냐 지금. 이게 제정신들이냐. 이런 반응들이 압도적이라 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문수 후보 제가 좀 이런 얘기 좀 외로울 것 같기도 해요.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제대로 도와준 사람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만 그런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캐릭터를 좀 유추해 보면 그런 좀 느낌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분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좀 눈치가 없는 분인 것 같아요. 평소에도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돕든지 말든지 일단 나는 대통령 후보니까 여기가도 손들어지고 저기다 손들어지고 나를 위해서 막 움직이는 모습이 지금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이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기강을 한번 잡아야 된다 봅니다. 당무 우선권을 발동해서 또 한번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내가 누군가. 이게 뭡니까 지금? 누구요? 근데 돼요. 뭐 이런 요거 하나는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토론에서 원전이 안전하다고 하면서 그 위에다가 원자폭탄 쏴도 안전하다고 하는데 저 문과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저도 문과지만 원전과 원자폭탄 차이는 핵분열의 속도 차이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시너지 하는데 그거야말로 폭탄 시너지 아닙니까? 엄청 지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 말 들으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무식한 건가 그래서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제발 좀 단속 좀 잘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고 해라. 알고 해라. 좀 나이가 있고 연세가 있다고 하지만 알 건 또 알아야 시대에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건 맞지 않다 이 말씀이네요. 그리고 제발 좀 그런 옆에 여성 정치인분들 모시고 이상한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미스 가락시장이네 뭐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성인지 감수성. 알겠습니다. 자 대선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여의도 의사당 1번 출구 황희도 이사 강성필 부대변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자, 윤석열 내란 혐의 네 번째 공판도 열렸고요. 또 재판 맡은 지기현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권윤철 대기자 잠깐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빨리 모셨는데요. 네. 질문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제 재판 직전에 네. 모두 그 가정에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설명을 했어요. 뭐 소맥, 삼겹살은 먹지만 예. 뭐 룸사롱은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나 싶은데 기자 생활 네. 이렇게 뭐 36년 넘게 하면서 네. 그 재판과 관련된 입장은 밝힐 수가 있죠. 네. 직접 관련된 거라면.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하고 내란 재판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잖아요. 없죠. 예, 사실은. 없는 네. 상태에서 그 재판을 하는 사람이 그 발언을 한다는 자체가 근데 물론 본인이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어렵다는 전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좀 적절하진 않다. 판사 출신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다. 굳이 예. 그걸 할 필요가 있었나? 이 재판과 관계도 없고 재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기 신상 얘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신상 얘기는 재판이 끝나고 뭐 기자들하고 하면 따로 되는 건데. 하든지 아니면 뭐 법원을 통해서 아니 공식 공보를 공보 통해서. 라인을 통해서 예. 하든지 이렇게 예. 하는 게 이제 사실 기존의 관례고 뭐 정상적인 절차인 걸로 보이는데 본인이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곧바로 또 사진이 공개됐어요. 사진을 사진이. 공개를 네, 했는데요. 그 사진이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자, 이 지기현 사진이죠. 부장 잘 아시죠? 네, 잘합니다. 지기현 부장 네. 이거는 뭐 틀림이 없는 것 같고 지기현 부장 맞고요. 이게 지난번에 민주당이 공개했던 그 유흥업소 그렇죠. 내부 사진인 거는 뭐 같이 합치가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저기 왼쪽 편에 있는 저쪽 사진인데 그러면 사실 저런 방에 들어가서 기념 사진을 잘 찍지는 않잖아요. 그 부분은 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기념 사진을 찍기는 안 기념 하거든요. 사진을 찍어달라고. 예. 근데 그리고 그 민주당의 표현은 직무 관련자로 강력히 의심된다라고 했지만은 제가 여러 경위로 취재를 해보면은 네. 어쨌건 변호사인 건 맞는 것 같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직무 관련자로부터 이런 접대를 받는 자체가 우리의 청탁금지법 위반이죠. 뇌물죄가 될 수도 있고. 위반 뇌물죄는 뭐 사실 그 법률가시니까 아니, 아시겠지만 재판 관련자면 뇌물 가능. 근데 직접적인 예. 사건이 있는 사람한테 재판을 하면서 사실 술을 먹지는 않잖아요. 네.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친분을 관련자면. 쌓아놓기 위해서 네. 결정적일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뭐 친한 동기이거나 네. 사법연수원 동기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네. 그게 가능한 건데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우려를 살만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저 사진을 놓고 보니까 그러면은 일단 지기현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법대위에서 거짓말을 한 게 돼버리잖아요. 네, 그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안 갔다고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 거를 미리 얘기했다가 룸사롱이 맞다면 뭐 민주당 설명에 따르면 저기 같은 유흥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뉘앙스로는 그런데 네. 지기현 부장 판사의 말을 하나하나 씹어보면은 네. 그게 거짓말이 있나라고 볼만해요. 아하. 뭐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 평소잖아요. 평소. 그러니까 저기 자주 가는 건 아닐 거고 예. 평소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요 부분이 이제 약간 좀 걸리는 대목이긴 해요.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라 요게 이제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런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생각은 본인의 생각이잖아요. 네. 그걸 누가 거짓말이다 아니다. 근데 내가 가서 마셨다는 거 안 마셨다는 거하고 네. 의혹 제기 내용을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도 다른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라고 했지. 저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기 가서 나한테 술 사준 사람 없다라고 거짓말하진 않았잖아요. 네. 요거를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 법원 내에서 뭐 구동부장까지 하고 법원 행정처에서 다양한 역할을 했던 분이 이걸 10번 넘게 읽어봤는데 네. 어느 게 거짓말이냐 딱 걸리는 건 하나 의혹 그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네. 요것도 논란이. 그러니까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법률가들이 법대위에서 발언할 때는 작심하고 하는 발언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은 본인이 공개적으로 내가 거짓말해서 빠져나가야지라고 하겠냐? 아니면은 요 지금 그 궁지에 몰린 자체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뭔가 살짝 던져놓는 거냐?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루뭉실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얘기지 구체적으로 거짓말이라고 내가 그 집에서 접대받은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지기현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줄 때도 날짜 계산이냐 시간 계산이냐 아주 교묘한 걸 머리를 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머리 쓰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그 좋은 머리를 써서 좋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머리를 써서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뭔가 수를 쓰는 것 아닌가. 약간 이 얘기가 저는 부적절해 보이긴 한데. 그러니까 예. 이 자체가 해명 자체가 부적절했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준 자체가 그렇죠. 아주 부적절하고 이례적인 행위를 많이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시작되는 거 연관돼서 사람들이 기분 나쁘고 할 수는 있는데 그 어제 노종면 의원이 지금 선대위 대변인으로 돼 있잖아요. 네. 저는 이거 한 가지 좀 궁금한 대목이 이런 거예요. 민주당이 처음으로 이 사건을 폭로한 것은 법사위에 김용민 의원과 그 김기표 의원 두 명이었잖아요. 예. 이 두 사람이 폭로를 했는데 왜 갑자기 선대위 대변인이 이걸 들고 나와서 사진을 공개했을까? 이건 선대위가 지기현 판사의 문제를 가져온 게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자기 관련 상임위에서 폭로한 거하고 선대위에서 들고 선대위 대변인은 공식적인 입장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법복을 벗기라는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공개된 사진보다 더 수위 높은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수위가 높은 사진이 지금 뭐 SNS에 나돌아다니는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인데 네. 노종면 의원이 거짓말했으니까 법복을 벗게 한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수위의 사진이 있느냐? 요게 좀 궁금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네. 어쩌면 민주당 지기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기현 부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에서 내고 또 지기현 부장이나 법원에서 뭔가 입장이 나오면 또다시 민주당이 낼 수 있는 뭐 그런 아직 진행 단계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진행 단계인 네. 걸로 뭐 추측은 돼요. 네네. 추측은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민주당이 과연 판사의 법복을 벗기라는 얘기가 자체가 그것도 선대위잖아요. 네. 법사위가 아니에요. 법사위에서는 그런 주장을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네. 그러면은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어서 네. 저렇게 하는 것인지. 아하. 근데 이제 노종면 의원의 그 브리핑 내용을 보면은 가서 그 접객원도 인터뷰를 했고 네. 그 문을 닫기 지금 문을 닫은 상태라 그래요. 그 김용민 의원이 폭로한 14일 때부터 문을 닫아서 공사 중이라고 한다 그러고 네. 여기가 공식적으로 93년에 허가를 받을 때는 룸살롱이 아니라 그냥 그 단란주점. 네. 단란주점은 접객원을 고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상시로 고용할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민주당이 뭔가 명백한 증거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아닐까요? 그게 아니면 저렇게 할 수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그 민주당 그 지기현의 그 기이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책임져라고 사법부를 공격할 수는 있다고 네. 봐요. 네. 그 재판부를 공격하는 가능한데 법복을 벗으라고 얘기하는 자체는 좀 다른 재판장을 교체하는 데까지 가려면은 이게 아주 구체적인 증거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 하나는 좀 민주당이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 하나 그런 것도 있겠네요. 이걸 같이 볼 수 있는 거. 예. 이러다가 민주당이 결정적 증거를 내지 못하면은 역공격을 당할 가능성은 없겠는가. 네. 그리고 이게 재판장을 교체하는 얘기는 누구라도 재판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문제되는 그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동이 이어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에 고등법원의 전례 없는 신속한 결정들이 저게 뭔가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했잖아요. 우리가 네. 걱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외부에 의한 외압의 가능성, 압박 가능성이 되잖아요. 재판부에 대한. 이건 옳은 좋은 건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과반 이상을 쥐고 있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이렇게 압박하는 모습이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에는 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게 네. 그 이제
사법부 내부의 우려 그리고 판사 출신 법조인들도 뭐 성향을 보자면은 좀 친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조차도 네. 좀 뭔가 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이 사건을 같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일방적으로 지금 직위원 저 기이한 행동한 놈 저놈 이상한 놈이다. 절대 받았는데 왜 재판하냐 그러는데 재판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네.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해서 해야 되는 게 이게 헌법에 보장된 거거든요. 네. 그 공격을 할 때는 이게 좀 민주당이 역공을 받을 우려도 있다. 여지가 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다시 우리 서초동 그 서초의 봄 코너에서 또 우리 권영 대기자님 다시 모시고 이야기 좀 더 들어보기로 하고요. 좀 이따 다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자, 재판 관련해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도 4차 공판 있었습니다. 네. 직접 재판에 참관을 하셨습니까? 어제는 당첨이 안 됐고요. 예. 저희 사무국장하고 활동가 두 분이 예. 당첨돼 들어갔고 저하고 국방감시팀장은 1층 카페에서 베이스 캠프를 차려놓고 네. 실시간으로 타이핑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거기에서 중요 부분을 이제 SNS에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고요. 결국 그러면 1차 때부터 4차 때까지 거의 뭐 직관 내지 근처에서 지금 다 보셨다고 봐도 네, 무방하네요. 제가 3번 당첨됐고요. 네. 어제는 안 됐고 어제는 또 이 황제 의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어떤 의미죠? 저희가 지하주차장 못 들어가게 굉장히 문제제기해서 지하주차장을 사용 못하게 됐잖아요. 서관으로 들어오는데 포토라인이 쫙 있지 않습니까? 이 서관 안으로 들어오면 통상적으로 법원 안에서도 카메라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요 구간을 줄여주려고 시민들은 잘 몰라요. 변호사님 아시는데. 저는 알죠. 그 밑에 싹 들어가면 직원용 엘리베이터 있죠. 태그 찍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 알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네요. 거기를 이렇게 탁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예. 어느 정도 뭐 사람들을 안 마주치게 하려고 저렇게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이번에 또 이번 주에 조지호, 김용현 재판들이 있는데 여기도 보러 가시는 겁니까? 네, 가는데 뭐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난번 저희 군인권센터가 의견서 제출해서 뭐 알 권리 충족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금요일에 있는 것은 정보사 증인 신문이라서 비공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견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윤석열 재판이 가장 늦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재판에도 707 특임단 그리고 정보사 간부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직위원 재판장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은 비공개할 수 있다라는 걸 언급하면서 빈대 잡자고 초과 상관을 태울 수는 없다. 이런 표현을 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는데요. 이 내란의 빈대에 비유하는 직위원 재판장의 인식이 드러났고
무엇보다도 어제 재판 시작 전에 신상 발언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자기는 자기 얘기를 했죠. 예, 삼겹살과 소주 먹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다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 워딩이 올라오는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본인 신상 발언을 한다 해서 저희가 또 이걸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판은 형사 재판에 그러니까요. 있어서 피고인과 피고인 측과 검찰 측 그리고 재판부는 진행과 지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본인 비위 사건을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재판장을 직연 재판장은 이 사유화하는 것 같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비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일단은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조금 더 하고요. 윤석열 재판 받는 모습은 뭐 일반인들이 볼 수 없으니까요. 현장에서 재판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법정 분위기 어떻습니까? 법정 분위기가요. 예. 대법정이라고 해서 예. 한 200명 정도 들어가는 크지요, 엄청. 예. 큽니다. 그리고 검사도 한 뭐 12명, 10명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네. 윤석열의 변호인단도 한 뭐 10명이 넘지 않습니까? 맞네요. 예. 그래서 특징적인 것은 윤곽근 변호사가 진두지휘를 합니다. 예, 뭐 야정군 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김홍일 이제 그 변호사가 검찰 출신으로서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재판부터 좌천되셔서 네. 자리가 맨 끝입니다. 아, 그게 자리가 있습니까? 그럼요. 있습니까? 이게 이제 재판장을 바라보고 오른쪽에 맨 앞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피고인이니까. 예, 피고인. 그러면 그 정점으로 해서 그 바로 옆이 권력서열 1위 윤곽근. 그 뒤가 김계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쪼로록 앉는데 어느 날 지난 재판에 갔더니 김계리 변호사가 분명히 윤석열 뒤쪽에 있었는데 저희들 방청석 있는 쪽에 방청석에 앉았고 맨 끝쪽에 거기로 좌천돼서 어제도 좌천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 윤석열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뭐 좋은다는 보도도 있고요. 뭐 윤석열 저기 피고인은요 종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기본 자세가 이렇습니다. 눈 감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도대체 자는 것인지 눈이 아파서 저런 것인지 그리고 어느 순간 눈을 또 갑자기 떠요. 뜨고는 두리번 거립니다. 그리고 어제는 무언가를 막 계속 지시를 해요. 재판 법정에서요? 네, 법정에서 윤곽근 변호사한테 여태까지 재판 계속 보셨잖아요. 네. 헌법재판소에서도 마찬가지고 뭔가 윤석열의 태도가 뭔가 다른 부분 같은 건 없나요? 계속 쭉 비슷합니까? 졸다가 깼다가? 비슷하고요. 그리고 뭐 별로 증인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신경 안 쓰면 자기 재판인데? 저는 그게 의도된 이제 포커페이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의도된 것이다. 대통령 면전에서 단전 단수 지시를 누가 했냐,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너무 많이 본 것 같다. 대통령 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네. 특전사 중령이 대대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문 부수고 총 쏘고 들어가서 의원들 끌어내라고 했다. 난 분명히 들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전화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 너무 익숙했다. 그리고 중위 입장에서는 대통령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 자기 일상의 경험에서 별로 없는 특별한 이례적인 일이다. 상황이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심한 얘기도 있군요. 대통령은 군 지휘관은 아니지만 국군 통수권자이시기 때문에 부하를 버리면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부하 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말도 나왔군요. 네, 윤곽근 아니죠. 그 윤곽근 변호사 말고 누구죠?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방송 기자 브리핑을 한 다음에 이 수방사 전속부관은 배반당했다. 배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진실을 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하급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어제 재판에는 특전사 참모장이 나왔습니다. 특전사의 참모장이 직접 나와서 증인으로 나왔다는 거죠. 원스타죠. 특이한 것은
개엄 당일날 회식을 하는데 네. 사령관하고 707 특임단장 예. 김현태가 전투복을 입고 왔대요. 회식인데. 네. 왜요? 그래서 참모장하고 참모들이 갸우뚱하고 있었는데 왜 그렇지? 이렇겠네요. 예. 계엄 발표 40분 전에 그 지휘실로 내려가더니 예. 방송을 보기 시작하고 바로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작전 지휘를 하기 위해서 지휘 통제실로 내려갔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 이것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감으로 이제 인지한 것이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끄집어내라. 뭐 이제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전화로 지시하거나 장관이 지시한 복명복창을 하지 않습니까? 이 복명복창을 하는 얘기를 그 들어와서 국회의원들 끌어오겠다라는 이런 복명복창에서는 분명히 들었다. 이런 것들이 사전 모의가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사실상 반대 증거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빠져나가려는 거는 사전 모의하지 않았다. 이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 네. 요것들로 다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좀 많이 어렵게 됐습니다. 재판 가셨으니까 지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은 잘 합니까? 아니요. 좀 별로입니까? 아니 뭐 그 한겨레 모 기자는 예. 어제 뭐 MBC 나와가지고는 아주 뭐 지기현 재판장 뭐 찬가를 부르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기자들한테 되게 잘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뭐 성격이 쾌활하셔서 유쾌하시고 인간관계가 좋고 막 이런 얘기를 네. 해요. 그 저는 이게 출입 기자 제도의 가장 큰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뭐 진보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한겨레 법조 출입 기자가 직연 예찬론을 막 펼치고 있어요. 어땠어요? 근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 첫째 구속 취소 결정이라는 거 사실 박 변호사님도 형법 교과서에서나 들었지 그걸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쵸.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이것 자체가 사실은 사법농단인데 이걸 가지고는 레크레이션 자격증이 있고 뭐 이런 평가를 하는 기자들이 공사 구분을 못 하고 있고 본인들이 법원에 가 있을 때는 감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 유착되고 너무 객관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받았고요. 두 번째는 재판 지휘를 하게 되면 증거는 증인을 부르면 보통 네. 30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신문, 재신문, 제재신문 이렇게 쭉쭉쭉 하는데 같은 얘기를 신문기법이라 하더라도 한 2회기, 3회기 지나면 사실 잘라야 되는데 지휘관 재판에서 자르지 않아요. 가만 놔둡니까? 계속? 전속부관한테요. 뭐 심지어 모욕적인 얘기합니다. 다른 윤석열 측에서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잘 들리냐? 청력이 그렇게 좋냐? 이런 비아냥거리면 제재해야 되는 거고 못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괴롭히면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괴롭혔어요. 그러면은 적당히 하시고 재판부도 질문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그냥 끝내면 되는데 한 명의 증인이 나오면요 하루를 다 써요. 그래서 추가로 다음 날 부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뒤에 기다리는 사람은요 오후 5시 1시간 하고요. 그 다음날 또 다시 나와가지고는 그러니까. 반나절 이상을 합니다. 시간 배정이 조금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많이 문제죠. 그 3차 공판 때 직접 마주쳐서 뭐 사진 찍어달라고 뭐 그런 얘기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지난 예. 이제 이번에 있었던 재판 말고 지난주 재판 때인데 제가 12일인가요? 뭐 그럴 겁니다. 법정 들어가서 이제 다 이제 타이핑하고 그날 재판이 조금 늦게 끝났어요. 네. 6시 반 넘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끝나면 이제 총화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데 이제 법원문이 아시겠지만은 앞뒤만 열리잖아요. 그렇죠. 정문하고 예. 정문으로 계단을 내려가는데 우리 활동가들하고 이렇게 사진 좀 찍자. 셀카를 찍는데 뒤에 무슨 막 앵글에 사람이 왔다 갔다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지 그러고 찍었는데 저희가 더 내려와서 한 번 더 찍으려고 하니까 추월해서 따라와서는 제가 사진 찍어드릴까요? 부장판사가요? 네. 직접? 네. 얼굴을 압니까? 알죠. 알아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스크 쓰고 있는데 지기현 재판장이에요. 아니 지기현 재판장이 우리 임 소장님을 아냐는 거예요? 아니 모르면 이상하죠. 저희가 첫날부터 가가지고 계속 가 있었으니까 계속 저기 뭐야 재판 공개하라, 지하 주차는 이용하지 말게 하라 난리를 피우는데 네. 이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가시죠 재판장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만큼 말씀대로 유쾌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좋은 뜻으로. 아니요,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나는 그 윤석열 같은 사람도 네. 구속 취소해주지만 임태훈 같은 진보도 나는 이렇게 상관없다. 다 할 수 있다. 아우를 수 있어. 아우를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 1. 좋게 해석하면요. 네. 나쁘게 생각하면 오지랖이다. 그리고 더 나쁘게 생각하면 네. 이렇게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좀 성격이 괄괄하니 혹시 이제 자기 위해를 가한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 법원 내에서 인권단체 대표가 법관을 위해하려고 했다. 뭐 이런 프레임도 가능하니까. 그런 의도도 있었을 수도 있다. 근데 좀 이상하긴 하죠. 재판장들은 보통 밖에 나오면 아는 척 안 하죠. 아이고, 밖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네. 왜 나옵니까 거기를? 자, 뭐 얘기를 했지만 모두 신상 발언으로 자기 이제 삼겹살, 소주 이런 소맥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민주당에서 사진을 공개해 버렸어요. 네, 봤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저희가 이거 신상 발언해서 난리가 네. 나서 저희가 입장문을 냈는데 1시 50분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 룸사롱 사진을 그렇죠. 공개했는데 휴정을 한 상태였어요. 그때는 2시 15분에 재판이 속개되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오전에 신상 발언 했으니까 물론 신상 발언 하면 안 되죠 거기서. 그런데 뭐라도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아, 오후 재판 때는 오후 공판 때는 그냥 넘어갔네요. 네, 넘어가고 끝날 때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하고. 퇴청하셨습니다. 아, 불안해 보이던가요? 뭐 그건 확인이 안 되죠. 예. 불안해 보이겠죠. 아, 불안해 보일 것이다. 저는 저희한테 와서 사진을 찍어 주겠다라는 이런 돌발 행동도 저는 불안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개 재판하라고 계속 거기에다가 뭘 넣고 뭐 재구속하라고 10만 명 서명 넣고 하니까 저는 그 불안이 좀 어느 정도 재판 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추임새를 내요. 바깥에서 하도 뭐라고 해서 저희가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재판장은 그런 표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공개 재판을 계속 진행 중인데 23일부터는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 재판장 마음이니까 저희가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굳이 비공개할 이유가 있던가요? 저도 없죠. 뭐 군 판사를 했지만 비공개가 군사 보안, 국가 안보 이런 건데 그거 빼고 뭐 질문하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한 중앙군사법원은요 다 그렇게 진행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제가 재판에 없어요. 들어가면 그 우리 저기 수방사 작전처장이 그 공령 열어준 거 있지 않습니까? 헬기 들어오게끔 그 과정을 이제 진술을 하는데 재판장이 직접적인 단어 표현은 하지 마라. 그렇지만 이것을 우회적으로 설명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호인단한테도 이런 질문은 우회적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사실상 재판 지휘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재판이 빨리 진행되는 곳이 군사법원입니다. 아, 군사법원에서도 지금 내란죄 재판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가 다 모니터를 하는데 여기가 가장 정확하고 빨리빨리 진행하는 똑같은 반면. 재판이잖아요. 뭐 내용은 같은데 여기는 비공개하지 않고 공개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군사법원이 5개밖에 없어졌지만 우리 뭐 저기 박 변호사님 군판사 하실 때는 85개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엄청 많았었죠. 근데 요즘 민간법원보다 지금 중앙군사법원이요 월등히 더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 한해서는. 그래서 이 재판이 걱정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이면 구속 만기라서 석방을 시켜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 문제가 되겠네요. 1심은 6개월까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석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모시고 재판 과정 또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란 특별법을 빨리 좀 조속히 통과시켜야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이제 반민특위 때처럼 좀 패키지로 가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반민족 뭐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있었듯이 내란 특별조사위원회가 있고 여기가
조사권과 수사권을 갖고 네. 그리고 특별검찰부가 인 특검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하는데 민주당 저희가 이걸 주장하고 나서 민주당이 김민석 의원이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를 네.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특수법원 형태는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신속하게 빨리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그 박한수가 네. 대기 병력을 그러니까요. 출동시키기 위해서 전방 병력을 빼려고 했다. 보도했죠. 그 의심은 사실상 구인회 그 사람이 2기갑 여단 병력을 빼려고 했다. 네. 그리고 신속 2사단 군대도 빼려고 했고 그리고 각 군에서 그 작전 계획을 어떻게 짜서 네. 어떻게 밀고 들어가려는 계획을 세웠는지도 지금 다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여죄를 빨리 밝혀내야 된다. 밝혀내려면 뭐 정권 출범하자마자 빠르게 최상병 특검 그리고 내란 특검 네.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서 뭐 기소에 충분하지 않은 지점들에 대한 것들을 모두 다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치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 개표 공개 방송 실시합니다. 6월 3일 오후 6시고요. 자, 역사적 순간을 함께 하실 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착순으로 150분을 모집합니다. 자,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됩니다. 서초의 봄 코너입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하열 코너 서초의 봄입니다. 자, 오늘도 권영길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 4차 윤석열 공판이 열렸는데 뭐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윤석열이 지난 주말에 국민의힘 탈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그 공판에서 이제 좀 뭐 흥미롭다 그래야 되나? 그 이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계속 이렇게 이러고 있으니까 직권 부정과 주무시는 것 아니죠라고 해서 그래서 피고인 한 번 더 부르니까 일어나서 고개 끄덕 끄덕한 뭐 이런 일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 없이 요즘에는 기가 많이 꺾인 모습, 그러니까 뭐 포토라인에도 안 서고 그냥 들어가기도 하고 조금 전에도 뭐 저 임태훈 소장이 얘기를 했지만은 아직도 약간의 특혜는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탈당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이 뭘 했는지를 아직도 잘 모르는 건지 그렇게 일부러 그러는 건지 일부러 그런지 그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의 절체절명의 갈길에 서 있다. 그 절체절명의 갈림길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만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래놓고는 그런 표현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려 있다. 뭐 그러면서 탈당한다는 게 사실 저거는 국민의힘이 정당도 공당이잖아요. 예.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은 제명 조치를 했었어야죠. 제명 출당하는 게 상식적이죠. 그 2017년에도 대선 전에는 제명 출당을 안 하고 네. 그 뒤에 홍준표 당 대표가 들어서고 나서 제명 출당 조치했죠. 네.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만 전 그 점이 사실 공당으로서 아직도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아직도 내란이 아니라고 비상계엄 이거 뭐 통치행위라고 하는 사람들 아직도 있잖아요. 네. 김문수 후보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는 안 하고 있고 다른 부분 애매하게 그냥 사과를 걸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날 탈당의 변도 아직 이 사람이 아직도 참 아직도 망상에 빠져 있나 하는 참 고민을 하게 하더라고요. 네. 탈당을 하긴 했지만 글쎄요. 지금 말씀처럼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윤석열 씨는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사실 그 일련의 사태, 후보 교체 사태에서도 뒤에서 입김을 미칠 것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검찰권을 장악함으로써 추가 여죄들에 대한 수사 기소를 막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또 뭐 이런 자기의 걸린 사건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사면권을 행사하는 그 사면을 받으려면 대통령을 또 자기가 좌지우지했어야 되고 네. 모든 게 이 윤석열의 이익을 위한 쪽으로 국민의힘이 움직인다는 거는 뭐 실질은 모르겠지만 외관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법정에서 졸면서 뭔가를 구상하지 않았을까, 조는 척하면서 뭔가를 구상하지 않았을까. 물론 머리가 뭐 그런 구상을 할 만큼 지금 맑은 상태는 아니겠지만 뭔가를 끊임없이 획책할 것이다라는 의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재판하면서 눈 감고 있다가 갑자기 뜨기도 하고 좀 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말씀처럼 재판장이 조는 거 맞냐, 깨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걸 봤을 때 뭐 재판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종일 앉아 있으면 못 견디죠. 상대 피고인 입장에서는 뭐 고통, 변호사들도 힘든데 피고인 입장에서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 사건인데 눈 감고 계속 있는 모습 그게 과연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한데 비공개 얘기, 재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직위원 재판부에서 윤석열 말고도 김용현 내란 재판 등 맡고 있는데 벌써 계속 비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23일 재판부터는 공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지난 6차 공판 때 재판부가 이제 그 마지막 지금 남은 정인 신문 신모 씨 반대 신문이 남아 있어서 이제 비공개 아마 뭐 정보사 요원인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요거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비공개를 공개로 전환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오전 중에 반대 신문이 끝나면은 23일 날 오후에는 공개 재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물론 반대 신문이 길어진다면은 또 그날까지는 뭐 비공개 재판 갈 수 7차 공판 전체도 할 수 있겠지만 7차 공판은 반 정도는 아마 정보사 관련 증인들의 비공개 증언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차부터 6차까지는 다 비공개로 진행이 됐거든요. 이제 7차 23일 7차 공판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날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게 비공개를 할 사실 이유가 있을까요? 좀 전에도 뭐 좀 얘기를 좀 나눴지만 똑같은 뭐 내용의 비슷한 내용의 군사 재판, 뭐 저도 군 판사를 했지만 비공개할 만한 내용을 빼면 돼요. 만약 군사 작전이나 관련된 거 있으면 그거 답변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 거 추려서 비공개할 수 있는 건데 굳이 통으로 다 비공개한다 이 부분. 그렇죠. 그 현재 탄핵 재판하고 하면 극명히 비교되는. 다 얘기했잖아요. 탄핵 재판. 문영배 권한대행은 자신의 재판 진행에 관한 시나리오가 있다. 우리 모두 그 헌재 재판관들이 모여서 이걸 확정하고 내가 자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백히 밝히기도 했고 절차를 투명하고 공개되게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개할 수도 있고 뭐 군사 기밀에 관한 사항이면 비공개할 수도 있는데 직위원 재판부의 문제는
여론에 쫓겨서 마지못해 하는 듯한 인상을 안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또 이런 뭐 룸살롱 파동도 거기에서 생기게 된 것이고 어쨌든 전체적인 재판 이게 굉장히 국민의 관심사인 중요 재판이다 보니까 전체 재판 일정을 이렇게 잡고 몇 회부터 몇 회는 뭐 비공개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이렇게 제시를 했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항상 쫓기다가 뭐 지하 통로로 들어가는 거 허용하지 않겠고 포토라인 허용하겠다. 이렇게 계속 뭔가 그 막히면 궁여지책으로 하는 듯한 인상을 주니까 신뢰를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그래서 문제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계속 보도되는 내용인데 윤석열이 계엄 직후에 여러 법조인들하고 통화한 연락한 정황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뭐 보도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 아마 윤석열 전화가 통화 기록들이 공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법조인들하고 연락하는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직 비화폰까지는 다 공개가 안 됐는데 그건 아직 다 안 됐는데 비화폰이 공개되면 아마 엄청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들었던 얘기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남동 관저와 그 대통령 집무실 간의 통화, 일반 전화 통화 있잖아요. 그 청와대 라인. 요걸 빨리 확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건 왜 그랬느냐면은 당시에는 이게 김건희 여사가 계엄에 얼마큼 연루됐냐 안 됐냐를 볼 수 있는 거다. 왜 10시에 발표한다고 안 하느냐. 이런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증거를 빨리 확보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직 그 증거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상황이겠죠. 네. 청와대에 대한 대통령실에 대한 제대로 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법조인들은 이제 11일 이후에 주로 통화한 게 보도가 됐는데요. 11일 이후에 통화한 사람들은 주로 보니까 이제 빠져나가기 위한 자기의 그 탄핵 심판, 탄핵 소추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꼼수 중에 하나였을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 윤갑건 뭐 등등 그 다들 지금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사람들, 배진환 변호사도 뭐 그런 사람들, 그 본인과 평소에 이 관계 있던 사람들, 한상대 전 검찰총장, 송상현 전 서울대 법대명 자기 지도 교수죠. 네네. 송상현 교수죠. 법대 교수입니다. 뭐 등등과 통화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요거보다 더 주목해야 될 거는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하고 4일 새벽에 해제가 됐잖아요. 그 직후에 4일 날 오후에 열렸던 게 4인방 회의잖아요. 이른바 4인방. 4인방 회의. 여기에 가장 주목되는 인물이 김주현 민정수석. 아직도 민정수석으로 남아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통화가 잦았다. 그러니까 그 4일 날 오전에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를 했고 저녁에 4인방 모임을 했잖아요. 모임 직후에 또 김주현과 윤석열 간 통화가 꽤 길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 날에도 뭐 김 수석과 통화가 여러 차례 있어요. 민정수석이고 대통령직에 있으니까 통화를 할 수는 있지만은 요게 대부분이 다 이 이후에 계엄 이후에 탄핵 소추 이후에 그리고 또 공수처가 체포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그런 점에 시점을 봐야 된다는 거죠. 몰려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통화 기록만으로는 증거가 되진 않지만은 정황 증거는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고 김주현 민정수석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아직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대응하는 문제 이런 게 다 법기술자들을 동원한 형태가 아닌가. 그런 부분은 좀 주목해서 검찰의 뭐 정점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검찰총장 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검찰총장을 꼽는데 민정수석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관계가 또 특별한 관계고요. 아니 뭐 서열상은 법무장관이 위고 그다음이 검찰총장이고 민정수석이지만은 실제의 역할은 민정수석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김주현 민정수석 이 사람이 좀 싹 빠져 있다는 게 사실 그게 조금 의아한데 결국은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윤석열 씨가 보통 권력을 작동시키는 방식이 안면으로 뭐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베풀었던 그러니까 임명시켰던 직 뭐라든지 이런 걸 상기시키면서 이제 너 빚 갚을 때가 되지 않았니? 라는 식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법리적으로 뭐가 되겠느냐라는 것보다는 누구를 움직일 수 있느냐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느냐 네. 이런 식의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하고 김건희 씨의 특화된 분야는 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 무엇인가를 간파하는 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누구를 통해서 직접 움직일 수 있는가 또는 간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그 간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시켜서 잘한다는 거네요. 예, 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좀 김건희하고 이 통화 부분 그 서버를 아마 해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부분하고 비화폰 통화 기록이 얼마나 네. 사라진 걸 얼마나 복구해낼 수 있느냐. 요게 관건일 것 같고요. 사실은 내란 우두머리 재판인데 내란 중요인물 종사자 부하들은 다 구속돼 있고 우두머리는 혼자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이상하죠. 법정에 앉아서 이렇게 꾸벅 조는 모습 보이고 하는 이게 참 뭐 이상합니다. 정상적이냐. 그래서 직위원 재판부가 우리가 직위원 술자리 얘기를 잠시 하자면은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는 제가 볼 때 아직 지금까지 나온 걸 가지고 두 분 법률가 들으시니까 이게 확정이다, 빼박이다. 그래서 직위원을 재판장에서 교체해야 된다라고 볼 정도로 명확한 증거이든가요? 지금까지 나온 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죠. 그러면은 대법원이 신속하게 빨리 조사해서 지금까지 나온 사진과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진이 있다면 더 추가로 받아서라도 결정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재판장을 가르라 말아라. 특히나 지금 다수 여당 그리고 당선이 유력한 민주당 선대위가 나서는 거는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민주당도 대법원의 자율 정화 내지는 이걸 기대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윤리 감사지원관실 빨리 좀 조사하고 확정해서 증거를 과감히 공개하고 문제가 있다면은 교체를 하든지 하는 거는 사법부 내부에서 해야 되지 외부의 주문회에서 하는 모양이 되면은 이건 사법부의 재판의 독립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민주당이 새 정부를 잡더라도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법원이 빨리 신속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사법부도 사는 길이고 직위원도 아니라면은 빨리 해명해줘야 재판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맞고 거짓말한 게 사실이면은 교체를 해서 좀 바로 잡아주는 것도 맞을 것이. 이거는 사법부 스스로 하게 해야 되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권력을 진 민주당이나 국회나 대통령실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도 개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법원장이 개입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그 점에 대해서는 꼭 남기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현주 변호사님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룸사롱. 네, 저는 사실 그 14일, 15일 법원이 대응하는 방식 그리고 어제 직위원 재판장이 법정에서 대응하는 방식 그거 굉장히 좀 경악하고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외이긴 했어요. 해명을 하는 건데 마치 자기가 판결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14일 김용민 의원이 했을 때는 중앙지방법원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근데 추상적이지 않았거든요. 2024년 8월이라고 시점을 얘기했었고 그리고 장소는 상호나 이런 거를 대면 그 업체에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사진으로 제시했죠. 그러면 직위원 재판장한테 2024년 8월 이 엽서에 간 일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 없다. 그리고 돈은 갔다고 하면 돈은 그럼 어디서 났느냐 네가 냈느냐로 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마치 그 판결에서 입증 책임에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그리고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 판결을 하는 듯이 우리가 이렇게 본다는데 너네들이 제출한 것이 부족하다는데 어떡할 거야? 라는 게 중앙지방법원의 태도였고 그래서 굉장히 좀 고압적이다. 물론 자기가 무슨 사건의 일방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의혹을 던졌고 의혹을 해명해야 되는 사람이 무슨 판결을 하는 듯한 것에 놀랐고 직위원 재판장이 어제는 법대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일인데 그런데 법정의 건의를 빌어서 나 이렇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라는 것처럼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태도에 굉장히 대응 태도 그리고 직위원 재판장은 5일이나 지난 시점에 그래서 이건 마치 민주당이 무슨 카드를 들고 있는지
엿본 다음에 내가 내겠다라는 게 아니었으면 그렇게 늦어질 리도 없고요. 그래서 시점 그리고 장소 모두 적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법원의 대응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게 되는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우 희대 판결이라고 하면은 네. 그게 나온 후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게 심리적으로 이 지기현 재판장이 무너지면 우리까지 법원이 흔들리게 된다는 굉장히 방어적인 심리로 나올 수 있는 면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참 난감하다. 그런데 지기현 재판장은 좀 법정에 안 나오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의혹에 대한 해명 시기, 해명 방식이 너무나 잘못됐어요. 너무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업소가 이미 서초동 변호사 업계에서도 거기가 어딘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업소가 어떤 데인지도 알고 있고요. 예. 뭐 평판이랑 그 업소는 이제 뭐 정말로 외모가 뛰어난 사람보다는 후끈하게 달아오르는 북장동식의 분위기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회원제로 운영된다. 왜냐하면 뜨내기 손님이 들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회원제로 운영되고 그리고 카드를 절대로 안 받고 현금으로만 결제를 하는데 그 회원제다 보니까요. 그때그때 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월말이라든지 분기라든지 이런 데 결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서초동에서도 거기가 어디고 그런 곳이 어떻게 노는 곳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지기현 재판부에 들어가면 지금 그런 데서 노셨을까 연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 북창동식의 후끈 달아오르는 분위기. 그리고 뭐 그 왜 그렇게 술값이 많이 나올 수 있냐는 이렇게 융접객원이 룸을 돌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마음에 드는 파트너가 있다 그러면 자기 옆에 묶어두는데 그걸 전문용어로 묶어둔다고 한다고 하대요. 묶어두는데 뭐 에이스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지만 시간당 44만 원 뭐 부가세 붙어서 그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나의 시간당 보수보다 높구나라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다 풍문이 퍼졌어요. 그 업소가 어디에 어디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 곳이고, 그래서 좀 재판을 안 하시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해명이 되더라도 일단은 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너무 그 재판의 신뢰는 이미 추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어딘지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 법원 내부의 얘기를 좀 제가 물어보니까 그 이제 판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가 봐요. 일단 여성 접객운이 있었는지 여부. 아직 이것은 접객운이 함께 있는 사진이 공개는 안 됐거든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직무 관련자,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동석했는지. 방금 현금이라 그랬잖아요. 현찰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 뭐 연회비처럼 뭐 얼마를 키핑해놓고 뭐 그냥 하는 뭐 그런 모양인 것 같은데, 그 자비 투입이 있었는지 본인이 부담한 게 있는지 여부. 요게 중요하고, 지금 민주당이 공개한 그 사진만 가지고는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3명이 사실 기념사진 찍듯이 찍는 건 사실 좀 의외의 일이잖아요. 거기서 그걸 왜 찍습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좀 문제가 있어서 결정적이진 않다라고 보고, 판사들도 이거는 대부분 윤감실에서 빨리 강제 조사 권한이 없긴 하지만은 계속 수적도 못 하고 핸드폰도 못 보지만은 빨리 조사해서 조치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은 마찬가지인 것 같고, 우리나라 좀 이현주 변호사님 설명 들어보니까 참 의안이 벙벙합니다. 저도 의안이 벙벙해서 지금 몰랐는데 만약에 그게 다 맞다 그러면 좀 서초동 가봐야 되는데 지금 사무실 근처인데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이다 보니까 못 들어갑니까 우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 지기현 재판장이 회원이냐?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 맞지 않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지금 지기현 재판장 정도면 급여가 900 전후일 거라고, 실수령액이 수당 빼고 900 전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갈 만한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회원이어도 문제이고, 본인이 회원이 아니고 갔으면 그 회원이 돈을 냈다고 보는 게 또 맞을 테고, 어쨌든 참 실망스럽다. 왜냐하면 2024년 8월 해당 장소에 간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답해야 될 분이 그건 교묘하게 빠져나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죠. 그래서 거짓을 말할 염려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인상은. 사람들이 이제 삼겹살과 소맥 얘기하니까 그렇게만 빠지는데 평소라는 단어가 전제가 돼 있어요. 평소라고. 그러니까 특별히 갈 수는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 이제 문제는 남아 있는 것 같긴 하고, 어쨌건 요거는 사법부가 빨리 확실히 빨리 판단을 좀 조사라든지 본인한테 빨리 좀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 형사 재판하듯이 질질 끌 사안은 아닌 것 같다. 같아요. 그래, 그 본인을 위해서도. 왜냐하면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인데
저렇게 재판 받는다는 것도 문제잖아요. 만약 저게 진짜라면.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를 위해서도 네. 그리고 사법부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신속한 조사와 결정을 내리는 게 필요해 보인다. 네. 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처음 들었어요. 우리 연주 변호사님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사진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또 그렇게 또 이해를 하니까. 뭐 점오라는 거는 뭐예요? 그럼 그렇게 빼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템프로하고 점오 차이. 템프로는 미모가 정말 뛰어나신 그 10% 여성 상위 10%의 미모를 지니신 분이고 점오는 그보다 약간 하글. 알겠습니다. 더 얘기 안 더 위가 아니고 더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말씀대로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빨리 의혹이 풀려야지 재판하는데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법원도 마찬가지고 또 민주당도 지금 선거 중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대위가 너무 개입하는 건 사실 모양새는 별로 좋지는 않았다. 그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철 대기자님, 이현주 변호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최진봉 교수의 수요일의 남자 또 이슈합 김상우 고관과의 대담한 대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